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우 편안하고 순조롭게 비행했다. 훈련 시뮬레이터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개발에 성공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을 마친 조종사 안준현 소령의 발언입니다. KF-21 CJ 1호기 최초 시험 비행이 19일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이며 본계약 체결 기준으로 6년 7개월 만입니다. KF-21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류광수 부사장은 KF-21 보라매가 한국항공산업 발전과 대한민국 공군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을 안고 오늘 역사적인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면서 2002년 T-50의 꿈을 이루었고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고 감격했죠. KF-21 CJ 1호기는 수직꼬리 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를 부착하고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사천기지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항공기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200노트 정도만 비행했습니다. 시험비행을 마친 안준영 공군소령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실은 이륙 지점까지 마음속 부담이 컸다며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하면서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평가까지 남은 2000여 회의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날 비행에서 KF-21 CJ 1호기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 4.5, 사거리는 200km가 넘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속도는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을 정도이죠. 유럽을 대표하는 차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전투기, 영국 F-35 전투기에도 탑재돼 운용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운용합니다. KF-21 사업은 사업 규모만 총 8조 8천억 원에 달해 당군 이래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카이는 향후 4년간 스텔스 도료를 KF-21 CJ기에 적용, 비행 중 여러 상황을 설정해 성능을 재검증할 예정입니다. KF-21에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고 추후 내부 무장창을 갖추게 되면 F-35와 F-22 등 5세대와 견줄 수 있는 피탐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외신들 역시 이날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주목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F-35에 대한 한국의 가격 경쟁력 있는 대답이 첫 시험 비행을 했다라고 하였고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와이드는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가게 되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트기로 꼽히는 랩터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동체가 현존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와 매우 비슷해 해외에서는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누군가는 KF-21 그거 F-22 짭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전투기 개발 역사가 깊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 F-22 짭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키드 마틴이 공식 파트너십으로 참여했는데 F-22와 닮을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요. 사실 F-22와 동체만 비슷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항법 제어도 F-22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일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성공적인 개발 이후 현 KF-21 즉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개념 및 계획 등의 마스터 플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책임자였던 전영문 박사는 국방부 보고서에 T-50보다 발전된 항공기를 우리가 개발할 경우에 체계 종합이나 형상 공력, 세부 개통, 시험 비행 등은 큰 리스크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항공 전자나 비행 제어 개통은 그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은즉슨 껍데기야 뭐 T-50 개발 노하우를 살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현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공 전자 장비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개발 역사가 짧은 한국인 만큼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언한 것입니다. T-50 개발 역시 항전 비행 제어는 로키드 마틴 측에서 기술 지원을 받은지라 당시 우리나라 기술진들 가운데서는 책임지고 개발할 사람이 없었죠. 이에 국방부에서는 거의 반포기하는 심정으로 해외 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술진 파견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 업체들은 국가 기밀급인 전투기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고 유럽의 항공기 제작 업체인 사브 등은 관심은 표했지만 막상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며 핵심 기술 이전은 힘들다고 못을 박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던
가운데 한국은 미국에서 F-22 랩터의 항전 비행제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총괄 담당했던 한국계 미국인 개발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시몽 총괄이었는데요. 그는 미 맥도넬 더글라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우시온 등 미국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천재 개발자로 F-22 랩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였으며 다수의 전투기 항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 및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기회로 삼고 비밀리에 박시몽 총괄과 접촉하여 결국 그는 KF-X 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항법 비행제어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몽 총괄이 한국으로 귀국한 2011년 KF-X의 탐색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박시몽 총괄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2014년 개발 진행이 진행되었는데요. KF-X 사업의 진심이었던 박시몽 총괄은 단순히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온 것이 아닌 과거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에서의 F-22 주요 데이터를 모두 챙겨서 가져왔는데 당연히 미국은 노발대발하였고 이에 2019년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되어 2020년 9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판결에 참여한 미국 군사범죄조사국의 발언을 보면 박시몽은 미국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때 우리 방위체계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위임받았다. 그가 이익을 위해 정보를 훔치고 불법으로 수출했을 때 그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세상에 맞수가 없다는 최강의 전투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KF-21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비행제어나 항공 전자장비마저 F-22의 것을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체 형상이 F-22와 비슷할수록 리스크 없이 그 데이터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 이는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혹시 있을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KF-X의 사업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한국의 성공을 예상했던 국가들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항공기술이란 것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 및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시몽 총괄의 데이터베이스와 기술로 인해 한국은 건너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계단을 몇 개나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제트기의 스텔스 역량을 뜻하는 레이더 단면적 RCS에서 F-22 랩터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을 갖췄습니다. F-35는 0.001제곱미터이고 F-22는 0.0001제곱미터이죠. F-22와 유사한 동체와 항법 제어를 갖춘 KF-21은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RCS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21세기 문익점인 박시몽 선생님 향해 오열. 현재 형량을 모두 채우고 귀국한 네비오닉스 코리아 박시몽 대표는 검증된 항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답게 한국의 원천 기술 확보 및 인재 양성과 우주항공 분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KF-21이 F-22 랩터의 동체와 소프트웨어 등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완성도를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KF-21은 블록 진화 단계를 거쳐 5세대 스텔스 이상으로 개발을 고려 중에 있는데요. 블록 3단계에서는 A사 레이더의 성능 개량, 향상된 센서 및 생존 시스템 통합, 내부 무장창 신설, 커스-X와 연계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레이저 무기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KF-21이 하늘 높이 비상하고 있을 때에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TOC-마이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TOC-마이가 에어쇼 훈련을 진행하던 중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공군에는 숙련된 엔지니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도입된 지 한참 된 TOC-마이의 소모품 교체 주기도 제때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사고 역시 정비공의 실수로 인한 휴먼 에러, 인재라고 판명나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 이전에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어찌 인도네시아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뜬금없이 되려 한국 측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이번 사고에 대해 T-50 훈련기에서 폭발음이 들려 사피트라 중령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기사에서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인재를 잃었다며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만큼 한국에서 수입한 기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한국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파일럿들의 희생을 더 많이 내기 전에 TOC-마이와 같은 한국제 항공기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국도 책임이 있으니 TOC-마이를 한국으로 보내고 IF-21을 더 싸게 들여와야 한다. 벌써 두 번째 사고다. 남아있는 훈련기는 전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TOC-마이 사고로 인해 우리는 지금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해야 하며 한국은 기존 계약보다 더 나은 계약을 제안해야 한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직도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프랑스 사브사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을 확정지었던 인도네시아가 자국 조종사의 안타까운 사고를 가지고 한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정
선점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에도 벗어나죠. 있니 이행시, 있니야, 네 잘못이야. 개발 과정에서 현재까지 아직 여러 어려움이 남아있는 KF-21이지만 기술진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미국은 최상의 전투기를 만들고 한국은 최적의 전투기를 만든다고.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는 KF-21이지만 아직 완벽에 가깝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KF-21은 한 가지 큰 단점만 고쳐지면 완벽한 기체가 될 것이라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KF-21은 이것만 없으면 완벽하다. 바로 이거.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